예, 보충 강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14장 요 전반부 녹화하는 거를 잊어서 예, 이걸 한번 다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잘 생각을 더듬어서 예, 문화 이제 오늘 할 부분은 14장 문화 부분인데 문화가 일단 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 문화라고 하는 걸 이제 경제학에서 다루려다 보니까 경제학은 이제 논리적으로 뭔가를 다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문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걸 논리적으로 다룰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문화라고 하면은 사실 굉장히 정의 내리기가 힘들어요. 사실 이게 굉장히 추상적이고 다면적인 부분이 있어서 사전적인 의미를 봐도 잘 안 와닿고 너무 추상적인 방식으로는 논리적으로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제 성장에 해당되는 경제 성장에 맞춰서 내용을 다룰 수 있을 정도로 문화의 범위를 조금 좁힐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장에서 다루는 문화의 내용은 문화의 전반적인 게 아니라 문화 전반은 막 그 종교, 뭐 인종,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하는데 그런 건 좀 빼고 언어 뭐 이런 거 그런 거 빼고 경제 성장에 좀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뭐 가치관이라든지 뭐 일에 대한 태도, 그러니까 어떤 경제에 대한 태도라든지 아니면은 뭐 근면에 대한 뭐 그러니까 뭐 이렇게 가치 또는 또 뭐가 될 수 있지? 신뢰. 그러니까 신뢰가 있어야지 어떤 경제가 성장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경제 성장과 관련이 된 문화의 측면만을 한번 고려를 해볼 거예요.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약간 좀 큰 개념으로,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인 측면이 있고, 약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게 이제 그 사회적 자본 또는 사회적인 역량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건데, 사회적 자본과 사회적 역량은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형성이 돼서 그러니까 이제 좀 한 달이 건너뛰어서 간접적으로 경제 성장에 영향을 주어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사실 예, 내용을 보다 보면 압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분석을 할 거고 어렵습니다. 예, 문화라는 게 정의 자체가 어렵고 이런 식으로 정의를 내려도 워낙 좀 다면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다루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문화라는 주제가 경제학에서 다루기에는 굉장히 생소해 보이고 맞습니다. 경제학에서 문화까지 잘 안 다루죠. 근데 이제 경제 성장을 이해하려면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다루는 부분인데 문화 같은 경우는 이제 인류학에서 많이 연구를 하고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쭉 보시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를 기억해 보면 인구 관련 부분은 인구학 내용이 좀 나왔죠. 그리고 기본 요인 할 때 정부 관련 부분은 뭐 어떤 정책각을 좀 알아야 된다든지 그 다음에 뭐 소득 불평등 뭐 그런 거 할 때는 뭐 사회학적인 내용을 좀 알아야 된다든지 이번에 문화적인 거는 뭐 인류학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 부분에서 뭐 천연자원 그런 쪽 할 때는 이제 지리학 그쪽 내용이 좀 나오고 그래서 경제학 이외에 좀 다른 영역들에 대한 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깊게 정책 영역으로 좀 펀더멘탈하게 들어가면은 경제학 하나 가지고 안 돼요. 학제간 연구가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을 좀 하면서 이 부분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이게 이제 경제학에서 문화를 다루는 게 되게 생소하잖아요, 사실. 저도 생소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문화라는 게 대충 뭔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 문화 이런 게 여러분 느껴지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게 있어.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그 한국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화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끼리 있을 땐 잘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실험이 있답니다. 그 유튜브에 보면 뭐 세상을 바꾸는 그 쇼인가? 세상을 바꾸는 그런 거 있죠. 알쓸신잡 뭐 그런 거. 거기서 심리학자가 나와서 얘기하는데 심리 테스트를 한답니다. 종이에다가 원숭이, 소, 바나나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거를 비슷한 것끼리 묶어보라고 심리 테스트를 하면은 우리나라만, 우리나라 사람들만 거의 안 그러는데 유독 우리나라 사람들만 원숭이랑 바나나를 먹는데요. 근데 심리학자들이 그거 굉장히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듯이 얘기를 한대요. 왜냐면 대부분은 원숭이와 소를 먹는데요. 왜냐면 같은 동물이니까.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원숭이와 바나나를 먹는 거죠. 이게 한국인들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인데 한국인의 어떤 사고방식이 관계 중심적입니다. 굉장히 특징적이에요, 그게. 우리는 잘 못 느끼는데 굉장히 관계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한대요.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특징이래, 이건. 문화적인 요소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굉장히 관계 중심적이에요. 자기소개 해보라 그러면은 외국인들이 되게 놀란대. 자기소개서에 자기를 소개하는 내용이 없어. 나는 어떤 가정 환경에서 자랐고, 누구를 알고, 뭐, 어떤 학교를 뭐, 이렇게, 아무튼 다 자기 주변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정작 자기 자신의 뭐, 아이덴티티라든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약하다는 의미겠죠? 그러니까 좀 그렇잖아. 소개하는 게. 그래서 이거는 세대 차이가 안 난대요. 한국인들은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다 관계 중심적인 사고를 한답니다. 예. 그게 이제 다른 나라 사람이랑 다른 거고 같은 문화권인 일본만 해도 일본은 안 그래. 거긴 약간 집단주의적인 사고해. 그러니까 거기는 개인이 아니라 어떤 집단, 국가 뭐 이거를 자기 자신하고 동일시해요. 그러니까 뭐 약간 천황의 신민 뭐 이런 거지. 약간 그래서 약간 집단주의 문화래요. 예. 개인이 없어. 그냥 집단에 충성하고 예, 거기에 죽고 살고 약간 좀 그런 문화가 있대. 우리는 좀 다르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문화적인 특징이에요. 이거를 어디다 넣을 거야? 이런 특징을 달리 설명할 어떤 뭐가 필요하잖아. 어떤 범주가 필요한데 이건 그냥 뭉뚱그려서 문화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 뭐라고 딱히 이걸 묘사할 마땅한 그런 범주가 없어요. 카테고리가. 이런 것들이 많아요, 사실. 생각하다 보면은 뭐 주변에 들은 것도 있고 제 개인적인 경험은 제가 이제 중동애랑 산유국 출신인 그 사람이랑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걔네 나라에서는 경제학을 왜 공부하는지 잘 이해를 못해. 경제학이라는 게 되게 문화적인 충격인 거야, 걔네한테는. 왜냐면 산유국들은 나라에서 대부분 해줘요. 나라에서 집을 주고 나라에서 뭐 대학을 가고 싶으면 대학 학비를 대주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렇대. 내가 들었어요, 그거를. 그래서 워낙 이제 자원으로 얻은 돈이 많기 때문에 그걸 이제 그 대신 그 사람들은 참정권은 제한이 됩니다. 그러니까 산유국 보면 거의 다 왕족이잖아요, 왕족. 그러니까 이제 그 정권에 도전을 하는 거는 안 돼요. 참정권은 안 되는데 그 대신에 잘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굶어 죽지 않도록 국가에서 다
일종의 배급이지. 그런 식으로 해준대요. 그걸 뭐 우미나 정책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아무튼 그렇다 보니까 경제에 대한 그런 잘 개념이 없고 그거를 왜 해야 되는지 잘 이해를 못하는 거야.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그래서 저는 그때 문화적인 충격을 느꼈고 그 외에도 많아요. 그 한국 그 가수들 그 군무 있죠. 여러 명의 댄스를 그러니까 통일되게 같이 맞춰서 추는 게 외국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신기하게 보인대요. 그게. 그러니까 약간 걔네 나라는 그렇게 하면은 약간 사회주의, 그러니까 공산주의 체제에서 막 매스 게임하고 그런 거 있잖아. 북한에서 보이는 거. 약간 그런 느낌이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그런 쪽을 좋아하지 않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그런 느낌 없이 와 멋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도 문화적인 차이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이제 문화라고 하는 건 이건 내 생각인데 어떤 특정 집단에서 통용되는 그런 전형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고 체계야. 사고 방식, 사고 체계. 나는 그게 문화라고 생각해요. 교과서에 나온 말은 아니고 이게 내 생각인데 가만 보면 그래. 가치관도 커다랗게 보면은 어떤 사고 체계의 일종이잖아. 그렇다고. 또 뭐 이런 예는 뭐 정말 무진장 계속 들을 수 있어. 정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너 잠이 오냐? 이런 말 있잖아. 그 말도 이게 한국 사람밖에 안 쓴대요. 너 잠이 오냐? 이거 되게 우리한테는 자연스럽게 어떤 상황에서 쓰는 말인지 아는데 그거 굉장히 외국인한테는 폭력적으로 들리나 봐. 왜냐면은 잠을 못 자게 하는 게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그 가장 강한 고통 중에 하나래요. 예, 그런데 너 자지 말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너 이런 말이 통용되는 문화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성장에 도움이 되는 문화일 수 있어. 이런 사고 체계가. 왜냐면 사람을 쥐어짜는 문화잖아, 완전히. 그런데 이런 식으로 생각을 안 한다고요. 잠은 잠이야. 쉴 건 쉬어야지.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문화적인 차이입니다. 예, 제가 녹화를 안 한 부분에서는 이런 예를 계속 들었어요. 예, 근데 녹화를 하면서 약간 바뀐 부분도 있고, 약간 잔소리 같이 좀 여러 얘기를 한 게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 그냥 적당히 줄일게요. 그러니까 계속 이런 류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적인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넘어가면, 그래서 이제 14장 본격적으로 이제 소개를 인트로 부분을 하면 이제 기본 요인 펀더멘탈 팩터를 지금 한번 복습을 해봐요. 정부 배웠죠. 이거는 인간 세상의 질서를 부여하는 역할. 정부가 그런 역할을 한다고요. 그런 내용들을 배웠고 소득 불평등에 관해서도 배웠어요. 이건 뭐 소득 불평등과 성장과의 관계를 한번 봤죠. 성장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가치 중립적으로 좀 보는 거죠. 어떤 인과관계 채널을 위주로 그렇게 좀 투명하게 봤어요. 그냥.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계층 이동성이라고 그랬어요. 소득이 불평등하지만 그게 단기적으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소득이 불평등하지만 계층 이동성이 활발하면 그게 오히려 건강하고 어떤 역동적인 경제 지표가 될 수 있다. 이것도 책에 나온 말은 아닌데 내가 그렇게 해석을 했어. 그렇잖아요. 이게 이제 역동적으로 움직인다는 게 그만큼 공정하게 능력에 따라서 그 내 능력에 맞는 자리로 간다는 거니까. 그죠? 계층에 상관없이. 그래서 건강한 사회의 지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남은 주제가 세 가지가 있어요. 기본 요인. 첫 번째, 오늘 지금 하는 이제 문화. 그러니까 태도의 문제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특정 집단의 사고 구조와 관련된 문제. 이제 깊게 들어가면 심오해요. 그러니까 이게 내 생각인데 좀 내 생각을 심오하다고 하니까 좀 낯간지럽네요. 아무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장에서 이제 오늘 할 얘기인데 기후 그 다음에 천연자원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요. 예.
근데 이제 다른 경제성장 기본 요인하고 다르게 확실한 인과관계가 관찰이 가능해요. 이 정부, 소득 불평등, 문화, 얘네들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인과관계가 있겠죠. 근데 역인과관계도 존재하잖아. 경제성장이 정부, 소득 불평등, 문화에 역으로 인과관계가 또 존재하잖아. 그런데 지리, 천연자원 이런 거는 역인과관계가 없어요. 그냥 한 방향이라고. 지리적 여건, 천연자원, 뭐 여건, 요게 이제 경제 상황에,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 요 한 방향으로만 작용하지, 역으로 경제가 성장을 한다고 지리가 변하거나, 기후가 변하거나, 막 천연자원이 막 변하거나 이러지는 않는다고. 물론 천연자원 고갈 측면에서 약간 영향은 있는데, 천연자원 같은 경우는. 하지만 이제 거의 한 방향으로 인과관계를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 점이 좀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할 그 자원이 없는 상황,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는데, 어, 그러니까 지리 천연자원 요 장에서는 요 위에, 요 부분에서는 천연자원이 경제 성장에 그렇게 뭐 상관관계가 없다. 그런 내용을 배울 거예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그게 무역 때문에 그런데, 그게 천연자원이 경제 성장이 별로 이제 상관이 없다 그런 게 무역 때문에 그런 거지. 천연자원 자체가 중요하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니에요. 네, 천연자원은 중요합니다. 근데 이 중요한 천연자원이 유한해요. 네, 언젠간 고갈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 차원에서 천연자원 뭐 매장량이라든지 천연자원만 따로 떼서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이걸 맨 마지막 장에 넣은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제 지금까지 배운 내용과 앞으로 우리가 배울 내용들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번 장은 문화와 경제 성장과의 관계를 고찰하는데 문화가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 요 인과관계를 보고 또 문화 자체를 결정짓는 요인도 한번 살펴보고 어떻게 그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지 그걸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제 성장이 문화에 미치는 영향, 요 역방향 인과관계, 역인과관계도 한번 보자는 거죠. 문화가 고정된 게 아니에요. 어떤 현대화된 거를, 어떤 국가의 현대화 이거를 문화의 한 측면으로 볼 수 있다면 국가의 현대화는 경제 성장하고 정비례 관계잖아요. 경제가 성장하면 할수록 국가의 현대화가 더 높이 진행되는 거잖아. 이런 측면에서 문화도 경제 성장에 따라서 변한다고 볼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문화도 변한 겁니다. 잘 생각해보면 변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제 그 내용을 하는데. 그래서 이번 장에서 다루는 문화는 주로 가치관, 자세, 태도, 신뢰도 이런 것들, 경제 성장에 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들 위주로 좀 살펴봐요. 예.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떤 특정 집단의 사고방식, 사고 구조하고 굉장히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죠.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사고 방식이야. 문화라는 게. 예, 이건 제 견해입니다. 그래서 이 문화라는 부분은 이제 말했듯이 인류학, 사회학 영역에서 깊게 연구되는 그런 주제고, 어, 느낄 수 있듯이 수학적 모형화하기가 어렵습니다. 문화라는 게 원체 다면적이고 복잡하고 데이터도 없어요. 데이터가 뭐 얼마나 있어.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주관이 개입할 여지가 큽니다. 네, 이렇게 객관적으로 계량화가 어려운 것들은 어떤 관찰자의 주관이 개입될 그런 여지가 굉장히 커요. 관찰자 편견의 문제라고 하는데, 이게 재밌는 예가 우리나라 예전에 60년대 그 이제 전쟁 직후에 경제 재건에 관한 보고서가 두 편이 나왔어요. 예, 국제적으로 이렇게 유엔에서 하나 쓰고 또 다른 데서 하나 쓰고 저명한 그런 경제학자가 나름 우리 이제 경제 재건 계획에 관해서 썼는데 우리나라 국민성에 대해서 두 보고서가 완전히 상반된 평가를 내려요. 네이산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 국민성을 굉장히 좋게 평가해요. 굉장히 부지런하고 똑똑하고 근면하고 성실하고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하는데 다른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게으르고 뭐 더럽고 아무튼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평가를 해요. 그래서 이게 경제 성장에 이렇게 적합한 그런 좀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사기도 잘 치고 막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는데 이게 바로 그 대표적인 겁니다. 문화라는 게 이게 객관적으로 측정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관찰자의 편견이 이렇게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되게 큰 영향을 미쳤겠죠. 당장 전쟁 터지고 다 폐허가 됐으니까 차를 그러니까 외모만 가지고 사람의 본질을 판단하는 뭐 그런 현상이지. 그러니까 백화점에 옷 잘 못 입고 가면은 직원이 약간 좀 그런 얘기 하잖아. 직원이 약간 좀 평가를 좀 낮게 하고, 그러니까 고객 응대 서비스가 좀 안 좋고, 옷을 잘 입고 백화점에 가면은 되게 서비스가 좋잖아요. 응대하는 그런 거랑 마찬가지지. 외모를 보고 그냥 어떤 본질적인 걸 판단한다고. 마찬가지. 그 당시 한국 경제가 이제 비참한 그런 상황을 보고, 아, 이게 민족성이 이러니까 그렇지. 약간 그런 식으로 판단한, 은연중에 그런 주관이 개입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이제 문화가치, 예, 객관적인 지표로 측정하기가 어려운 거는 관찰자의 주관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이거를 염두에 두고 자료 연구를 받아들여야 돼요. 해석을 해야 돼요. 조심해서. 그래서 어, 여기까지 하면 되네. 음. 제가 그러니까 20분 정도 지금 이렇게 걸쳐서 얘기하는데 어, 본래는 이제 이 얘기가 한 50분 정도 한 거죠. 그러니까 한 20분 정도는 그냥 좀 편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 그 얘기를 뭐 다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어쨌든 실질적인 내용은 이거니까 좀 예를 드는 거를 좀 한두 개 빼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좀 단축된 거니까 뭐 대세에 그렇게 지장은 없다고 보도 되세요. 어쨌든 간에 문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요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들여볼 건데 크게 6가지로 나눠서 분석을 해요. 그러니까 문화의 개별적 특성 4가지. 이거는 경제 성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그런 문화의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수용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잘 받아들이면 경제 성장에 유리하겠죠. 그다음에 근면에 대한 가치가 높으면 경제 성장에 당연히 유리하겠고, 미래를 위한 저축, 여기에 대한 그런 개념, 어떤 가치가 높으면 당연히 성장에 유리하겠죠. 솔로우 모델에서 저축률이 높으면 소득이 높았잖아. 그걸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사람들 간 신뢰도 마찬가지. 내가 노동을 제공했는데 거기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것이라는 기대,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이런 믿음에 대한 부분은 법치로도 어떤 형성되는 부분이 있는데 법치를 넘어서 법치하고 상관없이 그 어떤 그 국민들의 성향이 있어요. 법치로 설명이 안 되는. 그래서 뭐 재밌는 실험 같은 것도 해. 그, 그 출신 문화권별로 얼마나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실험 있잖아. 그, 그 무인 가판대 그거를 설치해 놓고 그냥 돈을 내고 물건을 가져가게 하는 그런 실험 있잖아요. 예. 그런 실험에서 그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그 이제 일정하게 좀 나타나는 행태가 있어요. 예. 그런 거를 일종의 이제 문화적인 배경에 따라서 나타나는 거로 볼 수가 있잖아. 문화적 배경이 다르지만 그 나라 사람들의 법치는 다 똑같아요. 돈을 지불하고 물건을
사가게끔 다 그렇게 법이 만들어져 있지만 그렇게 문화적 배경에 따라서 다 행동이 다르다고. 어떤 문화권 사람들은 돈을 안 내고 가져가는 게 많고 어떤 문화권에서 온 사람들은 돈을 내고 가져가는 경우가 많고 이런 거는 이제 문화적인 차이로 설명할 수밖에 없잖아. 뭐 어떻게 설명할 거야? 어떤 경향성이 있다면. 그래서 그걸 그렇게 그냥 해석을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거 가만 보세요. 문화의 개별 특성 네 가지. 이게 어떤 특정 집단의 어떤 전형적인 사고 방식, 사고 체계, 뭐 그런 거랑 되게 비슷하잖아. 그죠? 수용도 뭐 어떤 가치를 두고 다 생각이잖아. 생각하는 방식이잖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래서 내 생각에는 문화라고 하는 게 어떤 생각의 방식, 요거랑 되게 좀 밀접한 것 같아. 그 다음에 이렇게 성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문화 측면 네 가지랑 좀 보다 넓은 문화의 특성 두 가지. 그러니까 이거는 간접적으로 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사회적 자본, 사회적 역량 이런 건데 좀 나중에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자본과 사회적 역량은 어, 어떤 더 근본적인, 그러니까 이제 경제 성장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사회적 자본이나 사회적 역량을 형성하는 데는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요인들이 있어요. 뭐 언어의 통일성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또 뭐가 있을까요? 그 민족? 약간 그 인종이라는 말은 안 쓰지만 인종 비슷한 그런 개념이야. 그러니까 좀 그 눈에 보이는 인종이 있잖아. 예, 차별적인 그 단어라 쓰진 않지만 어떤 눈에 보이는 인종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 의해서 사회적 자본과 사회적 역량 뭐 이런 게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경제 성장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안 주는데 중간에 사회적 자본과 사회적 역량 이런 것들을 형성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니까 좀 간접적으로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이제 채널이 존재하는데 그걸 이제 사회적 자본과 사회적 역량이라고 하는 이제 요소로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첫째,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수용도가 클수록 경제가 성장.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기술을 잘 수용하는 그런 이제 사례가 대표적인 거 유럽과 중국의 상이한 발전 과정을 설명하는데 이런 설명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시기별로 유럽이라고 항상 뭐 외부 기술을 수용하는데 되게 열려있고 막 중국이라고 항상 뭐 이렇게 닫혀있고 그런 건 아니고 시기별로 어떤 때는 유럽이 열려있고 어떤 때는 중국이 열려있고 그 시기가 달라요. 시기가 막 교차를 합니다. 근데 최근에는 유럽이 그런 기술 수용에 대해서 더 개방적이었고 중국이 좀 폐쇄적이었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이제 발전 과정에 그런 좀 차이가 난 거죠. 그 다음에 아이디어 수용도 마찬가지. 기술뿐만 아니라 아이디어도 확산이 되죠. 근데 이제 이 사례는 일본과 이슬람의 상이한 경제발전 과정을 설명하는데 이런 설명이 사용이 됩니다. 일본과 이슬람도 마찬가지예요. 시기별로 어떤 때는 일본이 또 아이디어를 잘 수용하고 어떤 때는 이슬람이 아이디어를 잘 수용하고 그랬는데 최근에는 일본이 더 잘 수용을 했어요. 이슬람보다. 그러니까 메이지 유신 뭐 이런 거 하면서 서양의 제도를 많이 받아들였잖아. 기술뿐만 아니라 뭐 교육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제도를 다 받아들였습니다. 법 체계라든지 그런 것들. 그게 이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설명을 못했던 부분을 여기까지 했는데, 무슨 얘기를 더 해서 20분을 했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핵심적인 내용은 다 말한 것 같아요. 다 여기서 말했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충 영상을 찍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